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2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이틀 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문을 열지 않아서요. 저도 간만에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래도 마음은 좀 든든했습니다. 왜냐면 초이스닥의 김인중 대표님께서는 제가 쉬는 와중에도 좋은 영상 하나를 미존 채널에 공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은 김인중 대표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보고 계시겠구나 이렇게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저랑 김인중 대표님이랑 토요일 날 보내드릴 미국 주식 초등학교 녹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변함없이 좋은 컨텐츠가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공유되는 미국 주식 초등학교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제가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았더니 출석하지 않으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잠깐 짬을 내서요.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내용이니까 이번 주에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제는 제가 미준 5주년 특집 방송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댓글 창에 서포팅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또한 예전부터 미준과 함께 해주신 원년 멤버분들께서 아주 오래간만에 댓글창에 등장하셨습니다. 굉장히 낯익은 아이디를 쓰시는 분들께서 오래간만에 많은 댓글을 저한테 선물해 주셔서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뭐 5주년이지만 이제 10주년, 15주년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화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6월 2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오늘도 준비된 내용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기 전에요.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짧은 댓글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전에 이상근님께서 남겨주신 글이고요. 시킹알파 어플에서는 한국 뉴스가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시킹알파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를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스마트폰에는 아직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킹알파 본사에 질문을 했거든요. 언제부터 애플리케이션, 즉 스마트폰에서도 한국어로 된 기사를 볼 수 있는지 조만간 파악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이렇게 영어 기사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한국어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추가로 클릭하셔야 우리가 영어로 되지 않고 한국어로 번역된 기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브라우저가 한국어가 우선순위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으면요. 시킹알파의 기사들은 모두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 바로 번역이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 7월 중순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은요. 어제는 미국 증시가 쉬었기 때문에 수요일의 미국 증시 성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난 수요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한눈에 딱 봐도 반 정도는 올라가고 반 정도는 떨어진 것 같은데요.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요. 숫자를 세어보면 사실상 빨간색이 녹색보다는 조금 더 우세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폭은 약간 줄어들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행인 부분은요, 우리가 애정하는 반도체라든지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은 상승한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나스닥 위주로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좋았겠다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실제로 S&P 500의 11개 섹터당 성적표를 보시면요. 5개 섹터가 상승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유틸리티, 두 번째 부동산, 세 번째는 테크주고요. 그 밖에도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이거는 테슬라와 아마존이 속해져 있는 이미 소비재, 이렇게 테크주 위주, 메가테크 기업들이 속해져 있는 섹터만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섹터는 모두 떨어졌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에너지가 떨어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쟁의 위협으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러다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의 폭도 잠깐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폭이 63.49에 머물러 있습니다. 65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은 45.23%로 떨어졌습니다. 자,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인데요. 54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서는요, 관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쟁에 대한 위협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시장에서는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한 2주 정도 안에 결정을 하겠다. 이란을 공격할지 여기에 대한 결정이 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는 전쟁이라는 요인 때문에 급격한 하락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마켓 스코어고요. 78이라는 높은 수치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머리까지 올라갔던 모멘텀이 어깨까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주온 탑픽의 성적인데요. 엊그제 미주온 탑픽은 올라간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크레도 테크놀리지가 7.38%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셀레스티카가 플러스 3.08, 비스트라 플러스 2.03, 테슬라 플러스 1.80, 탈렌 에너지 플러스 1.57, 트레이드 데스크 1.51%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팔란티어가 플러스 1.27, 비트코인이 플러스 1.12%로 10만 5,870회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플러스 0.94, 브로드컴이 0.76%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소폭으로 하락했는데요. TSMC가 마이너스 0.19, 메타 마이너스 0.21, AMD 마이너스 0.24, 아마존 마이너스 1.07, 넥스트래커 마이너스 1.47, 알파벳 마이너스 1.49, 우버 마이너스 1.56,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1.64, 마지막으로 B2가 1.93%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수요일 미국 증시는요, 거의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초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자, 일단 S&P 500을 보시면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로 하락을 했지만 장 초반만 해도 플러스 0.58%까지 올라갔었죠. 플러스 0.59%까지 올라갔었네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0.13% 소폭으로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지만 장 초반에는요. 0.7%까지 거의 급등 추세를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추세가 지켜지지 못했는지 이 부분부터 확인을 좀 해야겠죠. 전쟁의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주 정도는 여유를 두고 보겠다. 이러한 메시지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커다란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연준 의장의 메시지, 그리고 연준에서 발표한 점도표가 문제였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잠깐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핵심 요약에 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놨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향후 금리 경로는 불확실하지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확실하며 그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따라서 안 좋은 얘기만 한 거죠. 첫 번째로 시장에서는 지금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귀뜸을 해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대는 져버렸죠. 향후에 금리를 내릴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요. 두 번째는 더 좋지 않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확실하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지금 수준보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파월 연준 의장이 직접 해버렸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 표현을 살펴보면요. 파월 의장은 궁극적으로 관세 비용은 지불되어야 하며 그중에 일부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 얘기는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우리는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그 영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점도표입니다. 제가 점도표 보는 방법은 예전에도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엊그제 발표된 점도표를 함께 좀 살펴보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연준에는 총 1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명이요.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리의 전망을 표로 찍는 게 그게 바로 점도표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표가 여기에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표가 집중된 구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이 4.25에서 4.5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2칸 정도 내려갈 것이다. 그 얘기는요. 지금부터 2025년 말까지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위원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 1명, 2명, 3명, 4명, 5, 6, 7, 8. 8명의 연준 위원이요. 금리를 2번 정도는 내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거죠. 자, 그러면 금리를 2번이나 내린다는데 긍정적인 소식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발표된 점도표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여드리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점도표는요. 2달 전에 발표됐던 점도표인데요. 이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가 완전히 몰빵이 돼 있죠. 같은 부분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 2차례 정도 내릴 것이다. 2번 인하는 똑같은데요. 문제는 그때는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이죠. 9명이나 되는 대다수의 위원들이 2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었는데요. 그 숫자가 갑자기 줄어들고 여기 보시면요. 금리 인하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의견이 양분되고 있는 거죠. 어떤 쪽은 지금 금리를 2차례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편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준의 위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올라간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올해 2차례를 내려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점도표를 보시면요. 혼조세죠. 중간 부분이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올해 2번을 내려도 내년에는 1번 정도 내리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발표된 점도표를 보시면요. 그때는 올해 2번 내리고 나서 내년에도 1번, 2번 더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몇 달 전에 발표된 점도표에 비해서 지금 연준 위원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2년 정도가 지나도 여기밖에 못 오죠. 그렇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지금부터 한 2년 반이죠. 2년 반 동안 연준에서는 많이 내려봤자 지금 1번, 2번, 3번, 4번 정도다. 이러한 의견이 지금 지배적인 거고요. 지난번에 발표된 점도표에서는 상황이 좀 달랐죠. 그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도표가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가 초반의 상승 추세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 긍정적이었던 미국 증시의 추세가요. 지켜지지 못하고 하락세로 접어들었던 원인을 2가지 파악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연준 의장이었죠. 굉장히 좋지 않은 코멘트를 날렸잖아요. 정리를 해보면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확실한 거 하나도 없다. 금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필이면 확실한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면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자, 그리고 2번째 원인은 점도표였습니다. 점도표가 지난번의 점도표에 비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연말까지 금리가 2번 인하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잖아요. 0.5%포인트 정도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된 점도표에 따르면요. 그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올해 인하를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연준의 의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2가지의 이유 때문에 미국 증시가 주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악재는 아니라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것은요. 사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베어마켓이잖아요. 왜냐하면 조정장은요. 오히려 찾아오면 줍줍 기회를 활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조정장은 보통 4개월 이후면 바로 정고점을 회복해 버립니다. 자,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조정장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가운 소식이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어마켓이죠. 베어마켓은 1년 혹은 2년 정도 지속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 한 25%에서 35%나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하락폭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재정적인 손실이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요. 베어마켓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베어마켓은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발생을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죠. 첫 번째는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가 둔화될 가능성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물론 성장률이 약간 떨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은 너무나 희박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2022년처럼 베어마켓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엊그제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요. 금리 인하의 속도가 줄어들 뿐 아직까지는요.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자, 따라서 경기 침체도 없고 금리 인상도 없다면 결국 미국 증시가 베어마켓에 빠져들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도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해 보이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자, 인플레이션 역시도 방어할 만한 한 가지의 지원군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기능이 뭐냐면요. 바로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는요. AI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까지도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비용이 떨어질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비용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되면요. 결국은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대편에는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결국은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가지의 기사가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수천 명의 추가 감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AI가 지금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지금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메가테크 기업 그리고 많은 테크 기업들이요. 인원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경기 둔화 시기가 아니잖아요. 장사가 잘 되잖아요. 사업이 잘 되는데도 이렇게 인원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옆에 보시면 아마존의 CEO가 직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요. 밑에 이번 주 직원들에게 앤디 제시 CEO가요. AI가 여러분들의 일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오싹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너네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AI한테 일자리 뺏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본격적으로 인원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인공지능이 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오늘도 인공지능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추천 컨텐츠라고 써놨죠. 자, AI 광고가 대세다. 그리고 광고 선두주자가 있잖아요. 구글과 메타는 과연 이러한 AI 광고 추세에 따라갈 수 있을까? 과연 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해볼 만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검색 방식을 급격히 바꾸고 있으며 이는 온라인 광고 비즈니스에도 진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는 사용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챗봇을 찾는 사용자는 점점 늘고 있죠. 따라서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자사가 비용을 지불해 도달하는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사의 컨텐츠를 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구글에 광고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광고하면 되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챗봇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냥 구글 검색에만 광고하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배런즈는 지난주에요. 알파벳이 챗 GPT나 퍼플렉시티와 같은 모델과 경쟁하기 위해서 구글 검색 페이지에 AI 개요, AI 오버뷰를 도입하면서 미국 상위 웹사이트로의 검색 추천이 감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AI 모델들은요, 사람들이 기존의 검색을 덜 사용하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AI의 영향 때문에 기존에 검색하는 사람들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데 그 전략 변화 중에 하나가 챗봇 응답 자체에 광고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AI 기업들은요,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퍼플렉시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그 예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조정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구글이라든지 메타의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트리트 리서치의 분석가 댄 세먼은요, 구글의 AI 생성 응답에서 기회를 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죠. 댄 세먼은요, AI 개요 및 AI 모드에서의 광고 매칭은 기존 검색에 비해 몇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AI 검색어는요, 일반적으로 더 길고 복잡해져서 구글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짧고 구체적인 검색에 비해 광고 매칭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우리가 검색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국에 놀러 오신다. 그러면 영국 여행, 영국 비행기, 이렇게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AI 개요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요. 나는 지금 5월 달에 영국에 여행을 갈 거고 3박 4일로 갈 건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떤 비행기를 타야 되나? 가장 싼 비행기 티켓은 어떻게 찾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자, 따라서 구글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답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맞춤형 대답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는 아직 새로운 변화다. 챗GPT를 포함한 일부 최대 AI 챗봇들은요, 아직 광고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가는 챗GPT가 광고를 내기 시작했죠. 그러면 구글 검색에는 굉장히 많은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서치 회사인 이마케터가 나오는데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무료 유틸리티 검색을 이용해온 소비자들 중에 상당수가 검색 전용 AI 플랫폼에 유료로 가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챗GPT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구독 모델을 만들어서 유료 멤버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소비자들은요, 무료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용하는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습니다. 구글을 이용해도 그렇고요. 아니면 네이버를 이용해도 그렇죠. 돈을 내지 않고 유료 멤버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무료로 검색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챗GPT라든지 제미나이한테도 무료 고객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 얘기는요, 오픈 AI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글 경쟁사에게 광고 지원 모델이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매우 중요하게 한다. 자, 따라서 앞으로 챗봇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멤버를 확보하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멤버 확보도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소비자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광고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생성형 AI 회사들이 운영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요. 광고는 수익을 창출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유료 고객을 많이 모집할 수 없다면, 따라서 멤버십에 가입할 사람이 제한적이라면 결국 AI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결국은 광고에 의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댄 세먼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구글의 AI 검색 결과에 포함된 광고가 트래픽과 클릭률을 낮출 수는 있지만 클릭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예전에 검색 시대에는요, 트래픽도 굉장히 많았고 클릭률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링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면요, 이것도 클릭해보고 저것도 클릭해보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요, 상당히 많은 웹사이트에 들어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어졌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클릭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제는 딱 필요한 것만 클릭을 하게 됐죠. 지금 AI가 추천해 주잖아요. 여기에 너의 정보가 있어. 이렇게 지금 클릭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진다. 따라서 광고의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는요, 더 길고 구체적인 질문을 입력하는 검색자들에게 광고가 더 개인화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요, 광고가 나한테 딱 필요한 광고가 뜨게 됩니다. 그만큼 광고의 가치가 올라가죠. 따라서 광고의 객단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이렇게 검색 행동을 바꾸면서 광고주들은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기업들은요, 이미 AI를 활용해서 광고주들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는요, 브랜드들이 AI 도구를 사용하여 광고를 타겟팅하는 것을 돕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미존의 한마디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조금 깁니다. 자, 빨리 한번 읽어보죠. 향후 광고 시장에서 AI 광고가 대세가 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사용자의 질문이 길고 복잡해질수록 대화형으로 변할수록 광고 플랫폼은요, 사용자의 의도를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는 타겟팅의 정밀도를 극대화하는 기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결국은 광고계는 다 AI 쪽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추측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용자와 인공지능과의 대화가 쌓이면 쌓일수록 AI의 문맥을 완전히 이해하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AI 광고는요, 타겟 광고의 수준을 넘어서서 솔루션, 즉 해결책의 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 경험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챗봇하고 말레이시아 이주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나 챗GPT 들어가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비행기 표도 물어봤었고 가지고 정착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비자라든지 각종 정보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미나이도 그렇고 챗GPT도 그렇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조만간 말레이시아로 이주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러한 문맥을 이해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하는 이러한 광고가 뜰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요, 광고 플랫폼 1위, 그리고 2위 기업인 구글과 메타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구글의 핵심 수익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키워드 검색 결과의 링크죠. 자, 하지만 AI가 요약된 단일 답변을 제공하게 되면요, 사용자는 더 이상 여러 개의 파란색 링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구글의 수십 년 된 비즈니스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이미 시작된 일이죠. 자, 그리고 메타도 마찬가지죠. 리스크가 존재하는데요. 메타는 사용자가 인스타그램 등의 피드를 보다가 우연히 제품을 발견하고 구매하는 발견형 커머스의 강점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쇼핑, 여행 계획의 시작을 외부의 AI 에이전트로부터 의존하게 되면요, 메타는 사용자의 첫 번째 접점,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귀중한 데이터 신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광고계를 독점하고 있는 메타, 그리고 구글의 어드밴티지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 기업 모두에게 리스크보다는 기회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죠. 자, 일단 구글은요, 수십 년간 축적된 검색 데이터, 그리고 구글 계정에 연동된 개인화 데이터가 있습니다. Gmail도 연동돼 있죠. 구글 맵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없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한 AI 모델을 자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자체적인 인프라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는 거죠. 자, 이는 신생 경쟁 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강력한 해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솔루션, 앞으로는 광고가 솔루션처럼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솔루션으로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가령 쉬운 예를 들어서요. 사용자가 러닝화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의 일부로 이렇게 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나이키 페가수스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현재 AI 쇼핑몰에서 15% 할인 중인데 이거 살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광고가 더 이상 그냥 광고가 아니라 솔루션, 즉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구글 검색의 사용자들이요, 챗봇 검색으로 모두 이탈하기 전에, 지금 아직까지는 구글 검색에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자, 이렇게 아직까지는 트래픽이 있을 때 제미나이가 챗GPT 등의 경쟁 챗봇과의 점유율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타 역시도요, AI 광고 부분에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보죠. 사용자의 개인적인 취향, 친구 관계, 주고받은 메시지. 자,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우리 개인들에 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요, 굉장히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최근에 좋아요를 누른 이탈리아 여행 포스팅이 있다. 그리고 이런 포스팅과 비슷한 스타일의 여행 상품을 친구 B가 지금 구매했는데 이런 패키지 너도 살래? 너도 여행 갈래?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뭐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굉장히 멋진 정장 하나를 제가 좋아요를 눌렀어요. 근데 친구 C가 이 정장 샀는데 너도 사고 싶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호감이 다는 포스팅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요, 이걸 바탕으로 업셀링을 할 수 있다, 크로스셀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세일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메타의 개인 비서 A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구글과 메타는 경우에 따라서 최대의 수혜주가 될 수도 있지만 최대 피해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AI 광고계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계속해서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이 보고서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아크인베스트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2025년 6월 17일 날 작성이 된 글이고요. 지금 휴머노이드가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진 못하고 있죠. 이제 완전히 도입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휴머노이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뭐고, 여기에 얼마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지 이번 굉장히 좀 복잡한 기사인데요. 팟캐스트를 통해서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하는 주말 여러분들 즐겁고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잔뜩 모아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미주은입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분석 자료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오미주입니다. 아크인베스트 자료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이야기예요. 이게 요즘 왜 이렇게 뜨겁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냥 뭐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겨서 여러 가지를 하는 로봇이라니 진짜 SF 영화가 현실이 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저희가 핵심만 딱딱 뽑아서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해드릴게요. 이게 왜 중요하고 여러분 투자나 미래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왜 그냥 자동화가 아니고 휴머노이드 로봇 보실까요? 기존 자동화는 자동차 용접이나 전자제품 조립처럼 딱 정해진 일, 그 특화된 반복 작업에 강했잖아요. 네, 한우물만 파는 전문가 느낌이었죠. 근데 휴머노이드는 다르다는 거네요. 약간 만능 제주꾼처럼요. 네, 맞아요. 인간처럼 좀 유연하게 다양한 일반화된 작업을 할 수 있다는데 목표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창고나 식당, 병원처럼 원래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 있잖아요. 거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실까요? 와, 진짜 많네요. 네, 보스턴 다이내미스 아틀라스, 테슬라 옵티머스, 생추어리 AI, 피닉스, 피규어 AI,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얘네들이 점점 더 복잡한 작업들을 해내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진짜 영화 같아요.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주목받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게 한 3가지 정도 핵심 요인이 딱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첫째는 AI 기술, 특히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네, 이런 뇌가 똑똑해지면서 로봇이 복잡한 지시도 알아듣고 주변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확 좋아졌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AI 역량을 옵티머스에 막 쏟아붓는 거 보면 딱 감이 오죠. 오, 로봇의 지능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둘째는 부품 비용, 이게 확 떨어졌어요. 센서나 구동장치, 컴퓨팅 칩 같은 거요. AMD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 역할이 컸다고 보고요. 기술은 좋아지고 가격은 싸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 중요한데 전 세계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이에요. 특히 선진국에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이 이 빈자리를 좀 채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발전이라는 공급 측면이랑 노동력 부족이라는 수요 측면이 딱 만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져봐도 될까요? 오, 좋죠. 어떤 건가요? 기술 발전이나 비용 하락,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어쩌면 이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을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네요. 네, 당장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자동화 사례를 보면 생산성 향상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렇죠. 세탁기가 세탁 시간을 87%나 줄이고 자동차 조립 라인은 88%, 아마존 물류 창고의 키바 로봇은 배송 준비 시간을 무려 78%나 단축시켰다고 하죠. 지금 보시는 두 번째 그래프들 보시면 그 힘이 딱 느껴지실 거예요. 네, 맞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작업에서도 이것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큰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심지어 보고서 보니까 지금까지는 뭐 GDP 같은데 잡히지도 않던 가사노동 있잖아요. 네네. 집안니? 네, 이런 무급 노동을 자동화해서 아예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와, 이건 진짜 판을 바꾸는 얘기 같은데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7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미국 가정에서 설거지에 쓰는 시간 가치만 따져도 연간 2,460억 달러로 추산된대요. 잠깐만요. 2,460억 달러요? 그냥 집에서 설거지하는 시간이요? 와, 저 오늘부터 설거지할 때마다 제 경제적 가치를 좀 되새겨야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식기세척기 시장 규모가 한 80억 달러, 전문 설거지 인력 비용이 한 140억 달러 정도인데 이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규모죠. 와, 이게 로봇으로 대체되면 GDP가 진짜 눈에 띄게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뭐니 해도 대중화의 열쇠는 결국 비용 아니겠어요? 맞아요. 가격이죠. 여기 보시면 현재 미국 평균 노동 비용 시간당 한 46달러, 연봉으로 치면 9만 2천 달러 정도 되고요. 이걸 10년 수년제의 가치 NPV로 따지면 약 55만 달러 정도 된다는 걸 보여줘요. 꽤 높네요. 네, 그리고 로봇 도입 비용이 이 인건비보다 얼마나 낮아져야 경제성이 생기냐 이걸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로봇 가격이 싸지고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투자 가치가 올라가겠죠. 테슬라 옵티머스가 목표로 하는 가격대가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특히 흥미로운 건 이게 의외로 중소기업한테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비싸고 특화된 자동화 설비는 주로 대기업 차지였잖아요. 네, 엄두도 못 냈죠.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여러 작업을 좀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의 여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환경에 오히려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로봇 하나로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가치가 중소기업에서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국 제조업 고용 현황인데 중소기업 비중이 생각보다 꽤 크거든요. 이 로봇들이 중소기업 경쟁력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와, 중소기업의 비밀 병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다시 그 노동력 부족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죠. 전 세계적으로 노동 인구는 줄고 있고 고령화는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추세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노인 돌봄이나 서비스업, 의료, 물류같이 특히 인력난 심한 분야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테슬라 노인 돌봄, 인투이티브, 서지컬 수술 로봇, 아마존이나 신보틱, 물류, 디어드 농업 같이 많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고요.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AI 발전, 비용 하락, 그리고 노동력 부족. 이 3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서 일반화된 노동을 대체할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네, 생산성 향상은 기본이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또 아까 말한 무급 노동의 가치화, 그리고 인구 문제 해결까지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우리의 일, 그리고 삶이 또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로봇이 인간의 일반적인 노동까지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인간 고유의 가치나 역할은 뭘지, 우리는 앞으로 뭘 중요하게 여길지 이런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분석을 파헤쳐 주신 미주음 패밀리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